제가 이 자리에서 뵈니까 대부분 연세들이 좀 예, 저하고 비슷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만나면은 우리 지역구에서 처음 봤을 때 딱 첫 마디가 뭐냐면은, 오, 심상정 TV보다 인상이 확 좋네, 실물이 훨 낫네, 젊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텔레비에 이렇게 나이 들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예. 제가 지역구가 고양시인데 이렇게 만나면은 TV보다 인상이 훨 좋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TV를 볼 때는 인상이 별로였다, 굉장히 세고 강하게 이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억울한 점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부드러운 여자입니다. 물리면 제 별명이 신물인데, 그런데 TV가요, 한번 요즘에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당의 뭐 유력 정치인 같은 분들은 무슨 어디 뒤 계단으로 뭐 도망갔네 어쨌네 이런 개인사 에피소드 같은 걸 하루 종일 방송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정규 뉴스 시간에도 쿼터가 정해져 있어요. 제1당, 제2당 뭐 이렇게. 그런데 제가 소속돼 있는 정의당 같은 작은 당은 잘 안 다뤄지죠. 정의당 좀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성폭력 문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다뤄집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제가 10분을 이야기할 때 99분 30초를 아주 아름다운 말을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30초를 격앙되게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딱 캡처해가지고 한 10초, 15초 이렇게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의 평소 부드러운 아름다운 말은 다 제껴놓고 센 말, 공격하는 말 이런 것만 딱 캡처해서 그렇게 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강원일보에서 주최하는 우리 여성 정치 지도자 프로그램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정치지망생들은 아니시죠? 네. 정치를 하고자 하는 뜻은 갖고 계시죠? 여기서 뭐 시의원도 배출되고 또 도의원도 배출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거,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인으로 산다는 거, 그러니까 고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 정치인으로 산다는 거,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오프닝 강연이라서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겪었던 것들 우리 여성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방선거 때 중앙선대위원장 겸 호남선대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세 다니면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작은 당이 큰 당들하고 경쟁해서 이렇게 당선이 되고 3선도 되고 이러려면은 10배, 20배, 30배 애를 써야 됩니다. 저는 새벽도 없고 저녁도 없고 주말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애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우리 아들하고 저녁 식사를 한 달 반 만에 처음 했어요.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뭐 들어가는 시간은 대중이 없죠. 그만큼 물론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바쁩니다. 바쁘지만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바쁘고 소수당이기 때문에 더 고달프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견인차로서의 자긍심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라는 게 뭐냐, 이 자리에 시민운동을
시민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운동하고 정치의 차이가 뭐냐. 시민운동은 시민들의 요구를 모아서 이렇게 해달라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고 비판하는 거. 근데 정치는 권력을 잡아서 이 권력 자원을 선용해서 좋게 사용해서 사회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운동의 요구와 정의당의 요구 또는 민주당의 요구 뭐 이게 같다고 해서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 정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원리는 전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는 권력을 다루는 분야. 권력을 다루는 분야는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내 옆자리 집안 하다못해 집안에서 아들, 딸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우리 당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작년에 뭐 메갈리아 논쟁 같은 거 있었어요. 요즘 젠더 이슈가 뜨거우니까. 그 논쟁을 한번 거치고 나서 우리 당원들하고 제가 같이 밥을 먹는데 그 당원의 아들도 당원이었는데 탈당하고 다른 당원의 딸도 탈당을 했는데 서로 반대 이유로 탈당한 거예요. 아들은 여성주의 정당이라고 탈당하고 여성은 여성주의 똑바로 못한다고 탈당하고 그런 정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든요.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다루는 분야고 갈등 속에서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서로 다른 이해관계 갈등 속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정치죠. 그러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잘했다, 다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는. 그러니까 어떤 갈등 속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갈등을 비껴서면 이미 정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정치가의 자질을 다룬 막스 베버라는 분이 정치인의 자질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치를 할 자격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우리 딸이 정치학과 다니서 정치를 하고 싶은데 정치 좀 자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내가 좀 시의원 도의원도 나가고 싶은데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될지 저렇게 가야 될지 늘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결정해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니까 그 갈등 구조에서 참 수많은 인간적인 어떤 고통도 겪고 또 실패도 겪고 좌절도 겪고 그러거든요. 국회의원들 중에 사석에서 이렇게 특히 초선 의원들 사석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들 다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줄 알았으면 정치 안 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책임 이전에 결단이 따르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고뇌와 또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우면은 그냥 일상 시민으로서 사는 행복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힘은 정치를 규정하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저는 이제 지금 올해 제가 2000년도에 민주노동당 만들고 2004년도에 직업적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지금 한 20여 년 가까이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은 2004년부터니까 한 횟수로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 그 15년의 길을 완전 비주류의 길을 자임해서 걸어왔어요.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는 지금도 전화하면은
제가 그 말을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끝에 꼭 그 말을 하고 끊으신다고요. 뭐냐면 이제 그만큼 고생했으면 큰 당 가서 해라. 큰 당 가서 하면 네가 뭘 못하겠니. 그러나 아니 누구나 인간은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죠? 저희라고 왜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제가 삼선인데 저는 국회의직을 한 번도 아직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간사니 상임위원장이니 큰 당은 초선도 지금 간사를 하는 분이 계시고 재선 이상이면 상임위원장하고 재선 되셔서 우리 지역구에 옆에 있는 유은혜 의원은 부총리도 지금 되시고 그러잖아요. 저는 간사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비교섭단체라서. 그리고 아마 TV 유심히 안 보셨겠지만 TV 보면 상임위원회 쭉 앉아있으면 저는 삼선이고 당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이기도 했지만 말석에 앉아요. 맨 끝에. 물론 그런 그 세레머니가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20년 동안 이 길을 지켜오는 것은 매우 고달팠어요. 왜 고민을 안 해봤겠어요. 옆에 당도 다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봤겠지만 그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큰 당에 들어가면 그 당 안에서 허우적거리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정치인 심상정의 어떤 진로는 뭐 개인의 전망은 좀 더 효과적으로 읽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잘하면.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정치가 정체되어 있고 시대적 변화와 우리 정치의 갭이 워낙에 크니까 국민들의 불신이 크지 않습니까? 이것을 좁혀내고 국민들이 정말 정치가 잘하니까 나한테도 큰 힘이 되는구나 이런 신뢰의 정치로 바꾸는 제가 정치를 시작했던 원래의 목적은 퇴색돼 버리고 말 것 같았어요. 지금 뭐 경제민주화 또 논란이 많지만 소득주도 성장 이거 다 저희가 최초로 제기하고 이제는 처음에 제기할 때는 뭐 경제민주화 얘기하고 또 뭐 보유세 이야기하고 또 여성 그 성평등 이야기하고 할 때 아주 관념적이고 과격하다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이미 시대가 우리 정의당이 그동안에 주장해왔고 또 제기해왔던 선도적으로 제기해왔던 이슈가 이미 시대 정신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것을 선도해왔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비주류로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이 길을 지켜왔는데 그 힘은 뭐냐? 그 힘은 이 변화를 조직하겠다는 의지죠. 정치를 다양하게 설명하지만 정치가는 국민들에게 변화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꾸겠다. 민생을 이렇게 바꾸겠다. 여성의 삶을 이렇게 바꾸겠다. 변화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저는 정치가의 자격이 있다. 늘 정치인은 변화를 조직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어요. 그게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큰 당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 변화를 더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것일까 하는 늘 그 기준으로 판단해 왔죠. 뭐 상투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정치인이 꽃길만 가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시밭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이 가시밭길을 자임할 때 우리 국민들의 꽃길도 열어갈 수 있다. 그런 각오로 참으로 힘든 20년 진보 정치의 한 길을 걸어온 겁니다. 이럴 때는 격려 박수도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혹시 정치 지망생이 있거나 주변에 또 자식들이 정치를 하거나 주변 친구나 친지들이 정치할 때 참가자를 한 말씀 드리면은 그 정치의 신이라는 게 있어요. 다 무슨 여러 뭐 대지의 신, 태양의 신 뭐 많이 있잖아요. 정치의 신이 있어요. 정치의 신은 카이로스라는 건데 이 카이로스는 다른 뜻으로 기회의 신이에요. 기회의 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회의 신.
그러니까 정치는 시간을 지배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저도 오랜 세월 정치하면서 그것을 터득한 지가 오래지 않았어요. 시간을 지배할 수 있어요. 시간을 가르치는 신이 두 개가 있어요.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라는 게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야말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죠. 봄, 봄, 봄 가면 가을 오고 겨울 오고 봄 오고 여름 오고 하는 그런 시간이고, 아침, 점심, 저녁 오는 시간이죠. 물리학적인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회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한다고요? 인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 아시죠?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똑같은 24시간이라도 그 24시간이 개개인의 의미가 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1년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게 1년이 하루 같은 사람이 있고,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1년이 잘하셨어요. 이제 너무 더워요. 그래서 1년이 하루 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1년이 10년 같은 사람, 하루가 1년 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또는 주관적인 시간이죠. 주관적인 시간. 근데 꼭 정치가 아니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의 개념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나의 시간을 주도할 것인가, 이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반복되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에 자신을 맡기면 그런 분들에게는 기회가 없죠. 그런데 나의 주관적인 시간표를 가지고 그 시간을 내가 지배하려고 노력할 때, 그럴 때 성공의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은 이게 힘들어요. 이게 아시다시피 나의 시간이 이미 상당 부분 남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남편 시간이고 또 시댁 행사 무시할 수 없이 거기 해야 되고, 자식의 시간이고, 여성들은 절대적으로 자기 시간이 적은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 시간을 관리하고 주도하기에는 여성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남성들에 비해서.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나요.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는 것도 많은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또 여성들에게는 그런 기회의 신이라고 있는데 기회 자체가 또 크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시행착오를 거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인생의 성취라는 것은 시간을 주관적으로 지배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성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런 시간이 부족한 거죠. 이탈리아의 그 토리노 박물관 가면은 그 기회의 신이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어요. 이 기회의 신은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쉽게 낚아채도록 머리가 대머리가 돼요. 그런데 또 발과 어깨는 날개가 달려있어요. 나를 그 순간에 낚아채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돼?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양손에는 칼과 저울과 칼이 있어요. 냉철하게 판단하고 결단하라는 결단할 때, 그게 기회의 신이거든요. 저는 늘 이 카이로스, 이 기회의 신을 생각할 때 우리 여성들이 남녀 차별, 성평등 요즘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절대적으로 여성들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 자체가 매우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불평등의 근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 키워놓고 이제 그 다음에서나 이제 조금 여유가 있어서 뭘 하려고 하면 취미 활동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면면을 뵈니까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지배해서 우리 강원도의 여성 지도자들로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해오신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특히 정치를 바라볼 때, 이 정치라는 것이 결국 여러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투여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취라는 거죠. 그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이 여성 정치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성이라는 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중요한 결정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다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의 맨 마지막 순간에 제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순간에 결국은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차선책을 선택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아마 그런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제가 작년 대선 때 1호 공약으로 슈퍼우먼 방지법이라는 걸 냈어요. 그게 뭐냐면 출산 육아를 위한 법인데 그 내용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그 출산이 여성 문제입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을 위해서 150조를 썼어요. 엄청나게 돈 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어떻게 돼요? 이번에 보니까 1.6에다가 이제 9.9, 1 이하로 내려가게 되는 상황, 망국적인 상황이거든요, 사실. 출산율이 제로에 근접한다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 재생산이 중단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유럽에, 북유럽에 제가 복지국가 그 투어를 할 때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육아, 교육을 비롯한 복지가 이게 튼튼하게 돼 있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저출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복지국가가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세대를 재생산할 수 없다는 거, 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만큼 심각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사회 각계각층이 다 모여서 머리 맞대고 최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복지국가가 된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지금 계속 최하 수준이 돼도 여성탄만 하고 있어요. 여성탄. 이게 왜 안 되냐? 돈을 이렇게 쏟아부어도. 이 출산 문제를 여성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도록 할 것인가? 여성들이 뭐 아이 낳는 기계가 아니에요. 여성들이 자기 몸 하나 건사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엊그저께 제가 올해 예산을 보면서 그런 정부의 지적도 했는데 저출산 대책해서 출산 수당 그 다음에 육아 보육비 지원 이거 물론 좋은데 네? 그래가지고 출산율 많이 안 오른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150조 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기혼자, 결혼한 사람은 대체로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부가 출산 지원금, 장려금 주고 그다음에 육아 뭐 교육비 지원해주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거기 돼요. 그래서 기혼자들은 출산율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혼 격차입니다.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산층 이상에게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 중산층 이하의 청년들은 아예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 대책의 핵심 정책이 청년 대책일 수밖에 없어요.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알바 전전하면서 어떻게 결혼을 해요? 거기다 정신적 고통은 너무나 커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학력이라도 낮으면
저출산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면서 하는 거 감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아들, 딸들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공부 많이 한 고학력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고학력자를 받아낼 사회적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알바, 비정규직, 그 다음에 저임금에 가까운 중소기업 같은 데 갈 수 없으니까 임시로 살다가 평생 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결혼 대책이라는 거는 아이 예를 들어서 오후 4시 제가 덴마크 가보니까 오후 4시에 퇴근을 다 해요. 덴마크. 왠지 아세요? 어린이집이 4시에 끝나니까 4시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엄마와 아빠가 노동시간을 조정해서 아이를 찾아와서 케어할 수 있으면 절반 이상 난 해결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육아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본질적으로는 노동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 와가지고 학원 전전하고 그냥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시간 지켜야 되잖아요. 저도 아들이 하나인데 어렸을 적에 그냥 일하다 말고 그냥 택시를 타고 가도 우리 아들만 혼자 남아서 울고 있는 어머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육아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의 문제이고 기업의 문제이고 정부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러면 4시 끝나고 나서 여자들만 가서 애를 케어하러 가야 되냐? 그러니까 여성들이 M자는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이 키우고 또 어느 정도 학교까지 마무리한 다음에나 여유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덴마크를 몇 년 전에 이번에도 갔지만 몇 년 전에 갔더니 거기는 여자들이 가방 들고 다니고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육아휴직하는 아빠들끼리 매주 월요일날 또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야, 이 나라는 어떻게 남자들이 이렇게 쿨하냐 이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회사는 덴마크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면 승진에 인센티브를 주는 회사를 시켜있다. 왜 대책이 없습니까? 대책은 너무나 필요하고 절실한 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우리가 머리맡대고 내놓으면 돼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대책이 왜 없습니까? 그거 하라고 정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 아주 너무나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애 때문에 몇 년 쉬고 나면은 자기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의원실에서 20대 보좌관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결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예 결혼을 하면은 아파트 한 채씩 그냥 주자.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거. LH 공사에서 지어가지고 장기적이고 임대하면 돼요. 못 줄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우리 여성 20대 보좌관이 딱 하는 말이 너는 20대, 20, 30대 여성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결혼에 관심 없거든요. 결혼에 관심 있는 남자들한테나 인기가 있을 거라는. 깜짝 놀랐어요. 여성들이 결혼을 할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걱정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대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낸 게 뭐냐면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3개월 이상은 의무적으로 엄마 아빠든 부부가 육아휴직을 나눠서 쓰도록 법을 방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아빠가 쓰든지 아니면 13개월 아빠가 쓰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빠가 애 키우기 싫어서 육아휴직 안 하는 거 아니죠. 회사 눈치 봐야 되고 승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강력하게 가정 친화적인 기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제도를 잘 받아 안아서 가정 친화적인 기업으로 운영을 하면 예를 들면 조달청, 정부 입찰에 인센티브를 세게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세게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돈도 지금 예산도 많이 책정돼 있고 이런 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
출산 육아는 여성의 문제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만 강구하니까 해법이 없는 거예요. 왜? 여성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나눠서 보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면 저는 한다고 봅니다. 작년 대선 때 말이죠. 다른 그 후보들은 뭘 갖고 경쟁을 했냐면 남성 후보들은 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육아휴직을 늘리는 거 가지고 경쟁했어요. 육아휴직 기간이 얼마냐 이거 가지고 경쟁했어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는 3년까지 늘리겠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승민 후보하고 저는 둘이 있는 자리에서 말했다. 사모님이 직장생활 안 해보셨죠?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아무 잘못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3년 동안 그 직장을 휴직한 다음에 다시 복귀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안 해보니까 그냥 육아휴직 늘리기만 하면 좋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육아휴직을 크게 그것도 일부 늘려야 되겠지만 크게 늘리지 않더라도 이 육아에 대한 책임을 엄마 아빠가 나눠지고 회사와 사회가 나눠지도록 시스템을 짜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제 공약을 다 받아서 해서 사실은 작년 대선 때 유일하게 5당 후보들이 합의된 것 중에 하나인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사실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왜 제가 이 제목을 슈퍼우먼 방지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냐. 슈퍼우먼 강요 방지법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했는데 여러분들 권영길 의원님 아시죠? 이분이 과거에 노총 대표를 하셨는데 제가 그분 모시고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이에요. 이분이 어디 가나 저를 소개할 때 우리 심상정 국장은 슈퍼우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칭찬을 해서 띄어서 이야기를 해서 슈퍼우먼이라는 말은 잘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우쭐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애엄마가 돼서 꾸려보니까 일도 하고 가정도 꾸려보니까 팥빙으로 살아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생각을 했어요. 이 슈퍼우먼이라는 말은 여성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를 여성들에게 독박 씌우는 이게 이데올로기구나.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젊은 여성들 강연할 때 여러분 슈퍼우먼 거부하세요. 슈퍼우먼 되지 마세요. 나는 못한다 그러세요. 이건 사회가 같이 해야 되고 남편이 같이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세요. 알파걸 하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직장에 나가가지고 그 권영길 의원님한테 그랬어요. 의원님, 저 대표님, 앞으로 저한테 슈퍼우먼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를 이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슈퍼우먼이라는 심상정이 아이도 잘 키우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도 잘해서 유능하게 하고 이런 걸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하는 여성들은 어떻게 돼요? 능력이 없는 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여성의 능력으로 치환해서 독박 씌우는 말 중에 하나가 슈퍼우먼이라는 말이에요. 이 자리에도 슈퍼우먼이라는 소리 듣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게 별로 좋은 말 아니에요. 앞으로 거부하세요, 슈퍼우먼. 네. 그래서 여성들이 이 여성 정치인으로서 최종적으로 맞닥뜨리는 마지막 결단의 과제가 바로 여성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이 17%인데 51명이에요. 300명 중에. 재헌의회 때 한 명도 없었어요. 70년이 지났는데 고작 지금 17% 온 거예요. 유엔에서는 30%를 권고하거든요. 30%를. 그런데 우리는 OECD 국가 지금 한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특히나 여성 정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성 정치인을 좀 좋은 말로 미래지향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블루오션이에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정치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 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정치를 권장해 보시기 바래요. 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 유천정을 제가 치고 나가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성운동계에 몸담지는 않았지만은 벽을 뚫고 나온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지방의원, 시의원 비율이, 여성 비율이 높아진 거는 비례대표 홀수 번호를 여성으로 배정하게 된 그 제도 개선 이후잖아요. 그럼 잘 알고 계시죠? 비례대표 1번, 3번, 5번 이걸 여성으로 배정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절반을 여성에 배정하고 홀수번을 배정하게 만든 정당이 어딜까요? 네, 그때는 민주노동당이었는데 진보정당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한 건 잘 모르세요, 대체.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여러분들은 아마 1인 1표만 행사했었을 거예요. 2002년도인데요. 2002년 이전까지는, 지금은 1인 2표 행사잖아요. 하나는 후보한테 주고 하나는 정당한테 주고. 근데 그 이전까지는 1인 1표밖에 행사 안 했어요. 의원들 개인에게 준 표를 다 합산해서 정당의 투표라고 이렇게 한산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헌법소원을 했죠. 이거 부당하다. 정당에 대한 지지는 A 정당을 내가 지지하지만 인물은 B가 났기 때문에 B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유권자 선택이잖아요. 그죠? 근데 B는 이꼬로 A다. 이거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보정당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해가지고 헌재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1인 2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박수 칠 일이 좀 일단 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너무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우리 진보정당에서 최초로 비례 절반은 여성으로 배정한다. 그리고 홀수 번호는 여성으로 한다. 그래도 지금 우리 진보정당 내에서도 이 논쟁을 9시간 논쟁을 해가고요. 겨우 2표로 통과시켰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1번을 여성으로 홀수로 할 경우에 우리 그때 진보정당은 각 광역에서 한 명밖에 당선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원을 여성으로 하자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당내에서 반발이 있었죠. 제가 그때 그 찬반 토론할 때 강하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진보라는 게 뭐냐? 보수라는 게 뭐냐? 보수는 지키자는 게 보수고, 진보는 앞으로 나가자는 게 진보인데, 시쳇말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그 여성들이 준비도 안 됐는데 다 1번 줘서 다 당선시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쳇말로 그동안 여성들에게 그렇게 훈련할 기회를 줬냐? 그럼 우리는 진보정당 하자는 건데,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의 그런 관행을 지키자는 거냐? 진보정당이냐 보수정당이냐 이렇게 논쟁해가지고 2표 차이로 이겨서 그때 당시에 9개 광역 시도에서 당선이 됐는데 전부 9명이 다 여성으로 당선이 됐었어요. 그리고 당내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죠. 준비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된 여성들 다 당선시켜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1년 후에 시민단체에서 평가한 최우수 의원 9명 전부 다 됐어요. 왜 여성 능력이 없어요? 자리를 안 줘서 능력이 없는 거지. 자리를 안 줘서 한 거지. 자리가 사람을 만들잖아요. 자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는 커리어가 없기 때문에,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돼. 그거야말로 남성 중심적 사고고 보수적인 사고예요. 자리를 줘보세요. 훨씬 더 여성들이 책임있게 훌륭하게 해냈다는 것을 그때 입증할 수 있었어요. 물론 뭐 남성들도 다 훌륭하지만은. 그래서 그 벽을 깬 이후에 그게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어요. 2002년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정당도 다 50% 공천을 하게 되고 결국은
제도로 법으로 비례 50%를 여성으로 하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최초로 여성의 정당임을 명문화한 정당도 또 진보정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앞으로 여성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주고 여성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그런 성평등 사회로 가는 견인차 역할을 지금까지 저와 우리 당이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것을 최초로 세계 최초로 도입했어요. 우리가 그 여성단체 출신의 의원님이 하신 게 아니라 제가 한 겁니다. 17대 국회 때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게 뭐냐면은 똑같은 예산이 책정이 돼도 결과적으로 이 돈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성별로 볼 때 남성이 맞다. 노인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배정을 했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대부분 할아버지들한테 많이 쓰인다. 그러니까 미국의 나우라고 하는 여성단체연합에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아동 체육기금이 지방 정부로 내려왔는데 그걸 분석해보니까 거의 90%가 남자 아이들에게 쓰여졌다. 의도하지 않는. 그게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차별이라고 판결이 나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거는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똑같은 아동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남녀 성비가 평등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 가시면 여러분들 중간에 휴게소에서 화장실 가시죠? 네? 화장실 가시죠? 그럼 남자 화장실 100개, 여자 화장실 100개 하면은 평등한 건가요? 아니죠. 여자는 남자보다 1.5배가 더 걸려요. 신체 구조상. 그러니까 평등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성은 150개, 남성은 100개. 그래야 평등한 거예요. 이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에도 성이 있다. 이거 해서 제가 17대 국회 때 세계 최초로 이 법안을 해서 통과시켰어요. 그것도 잘 모르셨죠? 그래서 뭐 제 자랑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여성 정치인들 또는 여성 사회 활동가는 앞서 나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부딪히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치고 나가야 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정치인이지만 여성 이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선대설 수밖에 없는 그런 활동을 해왔어요.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내가 존재로서 여성이기 때문에 이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 맞닥뜨리면 이거 다 누가 남이 다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 나는 거기서 멈춰서잖아요. 그러니까 밀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연대가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이슈가 젠더 이슈예요. 그리고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젠더 이슈는 앞으로 정치가 해결될 마지막 과제로 남게 됩니다. 마지막 과제로 남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젠더 이슈 중에 아마 기존에 우리 관념을 생각하면 불편한 게 있고 사회적인 저항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지금 있는 성폭력 문제라든지 또는 낙태 찬반 논쟁이라든지 차별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미 50년, 70년 전에 이미 사회 이슈가 되고 정치 이슈가 돼서 이미 상당 부분 단계를 넘어서 있는 단계예요. 우리는 워낙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또 성상품화 사회 환경 속에서 이 의제들이 억눌려져 왔다가 이제는 젊은 세대의 여성들은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성적 억압 또 불평등 이런 것들을 받아낼 생각도 없고 그걸 감수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세대 차이가 있어도 젊은 청년 여성들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 먹은 여성들 간에 정서적인 공감대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처녀 시절에 그때 결혼하기 전에 골목길 늦은 밤에 골목길 가려다 보면 자꾸만 살피게 되잖아요. 내 뒤에 어떤 남자가 오면 걸음이 빨라지고 어떤 데는 막 겁나서 슈퍼마켓 같은 데 들어가서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슨 자취방에 들어가면 우선 그냥 불부터 그냥 환하게 켜고 화장실 문 열어보고 다 그랬던 경험이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경험이 고스란히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더 강한 공포로 지금 다가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규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대한민국 여성들, 특히 20, 30대 여성들이 가장 공통분모가 공포예요. 공포.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이 공포라고 하면 이것은 사회적 대책, 정책 관심을 가져야죠. 정책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게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딸들이 해화역에 그 땡볕에 5, 6만 원씩 모이게 되는 게 아니냐. 최근에 성폭력 미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폭력 사건의 법원 판결은 정말 여성들 속을 뒤벼놓죠. 그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성폭력이냐 아니냐, 성희롱이냐 아니냐의 핵심은 뭡니까? 동의 여부란 말이에요. 동의 여부. 상대한테 동의를 구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저 여성한테 동의를 구했어? 저 여성이 동의를 했어? 이게 법원에서 다뤄야 될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저항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자다웠느냐 이걸 가지고 법원이 판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자가 뭐 행실이 부족해서 꼬리를 쳐서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여성들에게 혐의를 찾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다 잘라내고 냉정하게 보면 성폭력이냐 아니냐는 동의 여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동의를 구했는지, 상대가 동의를 했는지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아니 피해자가 아니죠. 그렇죠? 가해자한테 물어봐야죠. 그럼 그걸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가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누가 입증해요? 가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성폭력 사건들이 다 무혐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가해자한테 그런 얘기 물어보지 않고 피해자한테 네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저항도 안 하고 오라는 대로 가고 이랬으니까 네 책임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이렇게 법 적용을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진국에서 이런 나라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 말이 맞죠? 여러분. 네. 개별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동의 가중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동의를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힘에 의한 위력에 의한 그런 성폭력이냐. 근데 이 위력을 가진 성폭력은요. 위력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 위력을 힘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행위를 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제로 납치를 하거나 이래야 이게 성폭력인데 위력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의 위력은 존재 자체가 위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존재 자체가 저 사람한테 잘못이면 내가 잘리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저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또는 뭐 경적이는 잘했으면 좋겠다는 선의를 가지고 내가 뒷받침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실제 동의를 했느냐 상대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력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진짜 내가 위력을 가진 사람이야. 메일을 보내서 누구누구씨 그래서 계속 구애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하고 이런 증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위력에 관한 성폭력이죠. 그래서
지난번 여러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누가 피고나 원고가 어떤 뭐 피고는 아무 잘못이 없고 원고는 또 무슨 원고만 잘못했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의 기준을 어떻게 다루는가와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완전히 편향된 그런 시각으로 재판을 해놓고 비동의 가능자라는 법조항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황당한 거예요. 이런 기준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되짚어 봐야 이 젠더 성평등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낙태 문제도 그래요. 낙태 문제도 저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인데 저와 우리 당은 낙태죄 폐지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성당에 동네 성당에 가면은 거기 사무위원들이 쭉 서가지고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쫙 받고 있잖아요. 제 본당에 가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신부님한테도 이야기하고 또 경기 또 우리 교구장한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다고 해서 카톨릭 신자로서 생명의 존엄성을 생명의 존엄성을 가볍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해다. 저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저와 그 다음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카톨릭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 생명의 존엄성을 보장하자는 것은 똑같다. 저는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서 낙태죄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다. 제가 우리 교우님들한테도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정의당은 생명의 존엄성을 제일의 가치로 삼는 정당이다. 왜? 근데 왜 폐지하려고 하냐? 지금 대한민국은요 낙태죄 금지라는 프랑카드 하나 걸어놓고 뒤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낙태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특히 이 자리에는 엄마들이시기 때문에 내 딸들, 주변에 있는 우리 딸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공식 통계도 지금 안 잡히죠. 몇십만 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산부인과 협회나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10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니까 시술이 불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한 시술도 받지 못하고 그 모든 고통을 우리 딸들이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낙태를 금지했기 때문에 그걸로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걸 핑계로 아무 대책도 없이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방법론이 다르다. 교회에서 또는 성당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과 이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법론이 제도적인 방안 그것은 정치의 영역 아니냐. 정치의 영역이죠. 교회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낙태죄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성교육도 철저하게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러니까 미혼모의 아이들이라도 차별받지 않고 유럽처럼 북유럽처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잖아요. 제가 스웨덴을 방문할 때 스웨덴 가는 비행기 안에서 초로의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스웨덴에 입양시키러 가는 그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스웨덴에 가서 짝을 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입양해서 온 친구를 만났어요. 19세, 20세 되면서 정말 잘 먹고 내가 한국에 가고 싶냐니까 가기 싫대요. 왜냐하니까 한국에서 자기를 어떻게 받아들여 줄지 두렵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스웨덴 사회처럼 엄마 아빠가 있든 없든 간에 스웨덴 시민으로서 태어난 사람은 그 자체로서 탄생할 때부터 스웨덴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리면서 국가가 잘 키워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굳이 안 지어도 될 상황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 내놓고 여기 하나하나의 대책들을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낙태 시술을 하는 어떤 의사가 자기는 종교인으로서 양심적으로 생명을 그 수술을 할 수 없다. 그런 양심적인 시술법도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해서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는 것이 저는 낙태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인식은 아마 낙태죄를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입장하고 상관없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다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있는 그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 딸들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교육도 강화시켜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제대로 책임 있는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아마 이 낙태는 더 심해질 거고,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여성들이 더 많을 거고,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생명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이런 문제들을 정면으로 내놓고 근본적으로 성교육부터 시작해서 또 어쩌다가 낳은 미혼모의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다방면의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그게 제가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제가 우리 교우님들한테도 다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네. 그래서 저번에 이 젠더 문제는 왜 이 젠더 문제가 이렇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느냐, 오랫동안 억눌려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뭐 성적인 문제 이런 거는 다 또 이렇게 억눌려 있고 사적인 공간으로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가부장제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우리 유교적 전통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묶여져 있고, 그리고 성상품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여성의 책임인 거죠. 그러게 누가 짧은 치마 입고 다니랬어? 그러게 누가 그렇게 주잡아 먹은 것처럼 이렇게 화장품 진하게 하고 다니랬어? 그러게 누가 너 오밤중에 다니랬어?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우리 문화가 되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터져 나오는 이 젠더 문제는 인권의 문제고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 여성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전면화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책임 있게 가닥을 잡아서 정치권이 대책을 세우는데 우리 여성들도 엄마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도 개선도 많이 돼야 되죠. 제도 개선도 많이 돼야 되고,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젠더 이슈 문제와 관련해서 왜 이 젠더 문제가 젊은 층에서 폭발적으로 나오는가. 이 친구들은 여성운동을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왜 나오는가. 이제 우리 아들, 딸들 세대는요, 우리 세대 인식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그 평창 올림픽 때 아이스하키 여성 남북 단일팀 구성하는 거 갖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게 뭐 드루킹이 조작한 거다 뭐다 하는데, 어쨌든 청년들이 남북 여성 단일팀 구성에 비판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일부 언론에서는 뭐 청년들은 김정일을 싫어한다, 또 뭐 북한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한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도 다 지각이 있어요. 대통령이, 정부가 이런 남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된다. 오케이. 그걸 위해서 뭐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케이. 난 청년들 다 이해한다고 보거든요. 뭐 북한 김정은이를 싫어해서 그걸 반대하는 거라, 저는 그런 인식은 매우 소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희생되거나 내가 양보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도 국가를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도 있지. 그런데 내가 양보하는데 그걸 왜 네가 결정해? 그 얘기고. 내가 내 권리를 양보하는데 왜 국가가 결정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단일팀을 구성하게 되고 양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한테 말을 해야지. 그럼 나는 그렇게 손해를 보는데 그럼 그 손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보상을 할 건지 말을 해야지. 그러고 나면 그걸 놓고 오케이 내가 양보할게. 이렇게 해야지. 이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전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우리 세대 때는 국가가 무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뭘 하는데 내가 희생을 하거나 뭐 양보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감히 내 권리를 주장한다든지 이거 있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국가관이 다른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가 있고 개인이 있는 세대에 살았어요. 국가주의 하에서 성장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개인. 나의 권리가 중요하고 나의 인권이 중요해요. 나로부터 우리 모든 나를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국가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촛불 때 뭐 민주공화국 주인은 우리 주권자다. 시민이 이제는 뭐 대통령이나 권력이 마음대로 이제 농단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권자들이 주인 노릇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거기서 하나 더 나은 거예요. 주권자로서 시민 단계를 넘어서서 개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인 인권을 가진 개인으로서 스스로를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개인을 존중해서 거기서부터 공동체와 시민사회와 국가가 다시 재구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의 큰 변화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국가우선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먹히냐?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매우 급속하게 바뀌게 된 겁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제 지난 촛불을 거치면서 물론 대부분의 촛불의 공통 분모는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탄핵을 하고 정권 교체를 이야기를 했지만 또 대부분 젊은 친구들은 광장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한 사람 바뀐다고 내 삶이 바뀌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청년들은 내 삶이 바뀌는 사회를 원해요. 그런데 내 삶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 정치가 바뀌어야 돼요. 대통령 바뀌었는데 민생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거 지금 어디 가서 막혀 있어요? 국회에 막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국회를 보고 있어요. 국회를. 그리고 2020년 총선은 그래서 집권당은 2022년까지 집권당 아니에요. 2020년 선거는 제1야당을 선택하는 선거예요. 2020년 총선은 제1야당을 누구로 할 거냐 그것을 선택하는 선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어떤 민주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천부적 인권을 가진 그 개인, 개개인 그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그 자체로 존중하는 그런 사회 변화가 절실해요. 그래야 우리 청년들을 구할 수 있어요. 젠더 문제가 왜 이제사 이게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오느냐. 여성으로서는 그 개인의 천부적인 인권이 바로 이 젠더 차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젠더 문제는 인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수성을 갖는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긴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요즘 정의당이 좀 잘 나가고 있어요. 정의당이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에도 좋다. 이런 인식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의 기대와 정의당 5석의 정의당은 갭이 있죠. 이 갭을 2020년부터 이제 새로운 도약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겁니다. 2020년도에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제1야당을 지금까지는 이제 민주당 대 자유한국당 구도인데 민주당 대 자유한국당의 정치 구도와
민주당 대 정의당의 정치 구도 중에 국민 여러분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 세대 아들, 딸들의 문제인식, 그들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정치 구조의 변화가 절실하다. 그 길에서 우리 정의당 앞장서서 선거제도 바꾸고 또 유능한 정치 지망생들 결집시켜서 2020년도에 새로운 도약, 이제는 더 이상 문 밖에 있는 군소정당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당사자로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1야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과정은 바로 우리 젠더, 여성들의 삶이 바뀌는 그런 과정과 함께 갈 것이다. 그 약속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